자, 건설안전 실기 제 1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필기를 합격하시고 실기에 들어오신 분들이 이제 이 강의를 처음 듣게 되는 강의인데요. 자, 기본적으로 이 실기에서는 일단 주관식과 주관식이잖아요. 작업형이 별도로 있습니다만 주관식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주관식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써봐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전제 조건에 깔립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 내용들은 주로 필기 공부할 때 다 들어봤던 내용이 거의 80% 이상입니다. 그래서 필기를 준비를 잘 해놓으신 분들은 좀 더 빨리빨리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는 실기 이론, 실기에 있어서 기본 이론, 중심 내용을 가지고 정리한 내용, 이론서 지금 강의를 찍고 있는 거고요. 이 이론서 강의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나중에 기출문제, 실기 기출문제를 보시면은 이제 내용적으로 정리를 하고 나서 문제풀이를 보시는 게 효과적이다라고 해서 실기 이론 강의가 있고 실기 기출문제 강의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필기 공부했던 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신다 생각하시고 실기 이론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산업안전관리론입니다. 제1장 산업안전관리론인데요. 이런 과목 이름을 제가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실제 산업안전관리론과 관련된 내용들에 있어서 우리 건설안전에서 어떤 내용들이 중심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업안전관리론의 첫 번째는 제2론입니다. 제2론. 많이 들어보셨죠? 아주 유명한 하인리라는 사람의 연쇄성 이론. 다른 말로 도미노 이론. 같은 말이죠. 연쇄성 이론, 도미노 이론. 자, 하인리의 연쇄성 이론 5단계를 쓰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연쇄성 이론들에 대해서는 하인리, 아담스, 버드 이런 사람들이 다 연쇄성 이론을 이야기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5단계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습득이 돼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기로 했죠? 유사계, 불사 이렇게 기억하기로 했습니다. 자, 첫 마디를 유사계, 불사 이렇게 기억을 하기로 했죠. 그래서 유사계 불사 이렇게 하고 기억을 해 주실 수 있으면 되겠고요. 이제 상해 또는 재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상해 또는 재해. 재해라는 게 왜 일어났냐? 상해가 일어난 이유는 뭐 때문에? 사고 때문에. 사고가 일어난 것은 불안전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불안전한 행동을 했던 것은 개인의 결함 때문에. 개인의 결함은 유전적 요인이다. 또는 사회적 환경에 의해서 결합이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하인리의 5단계 연쇄성 이론, 도미노 이론 이렇게 이야기한 내용 여러분들이 첫 번째 주요 내용으로 소개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버드의 이론입니다. 버드는 우리는 이제 필기 때 이제 강의를 들어봤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버드는 세잖아요. 세관기 직사. 세관기 직사. 이렇게 기억하기로 했고요. 마찬가지로 상해나 재해가 일어나는 것은 사고 때문에, 사고가 일어나는 것은 직접 원인 때문에. 여기서 말한 직접 원인은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를 이야기한다 그랬죠. 불안전한 상태. 하인리의 불안전한 행동과 상태가 같은 말이고 기본 원인 관리 부족 이렇게 잡아서 세관기 직사 이렇게 불렀습니다. 관리의 부족이라고도 하고요. 통제의 부족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통제의 부족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통제의 부족 같은 말입니다. 자, 버드의 재발생 5단계 세관기 직사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쓸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 자,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한다. 신도미노 이론 이렇게도 부릅니다. 신도미노 이론. 자, 세 번째입니다. 아담스의 사고 발생 연쇄성 이론. 그래서 아담스는 아관 작전사 이렇게 기억하겠습니다. 아관 작전사 필기할 때 이렇게 기억하기로 했죠. 아관 작전사. 자, 여기도 상해는 사고 때문에 사고를 전술 작전 이런 말로 썼죠. 이게 아담스의 연쇄 이론입니다. 연쇄성 이론입니다. 아관 작전사. 그래서 관리 구조, 작전적, 전술적 에러. 그다음에 사고 상해가 일어났다. 자, 아담스의 사고 발생 5단계. 연쇄성 이론을 물어볼 때 이렇게 하인리, 버드, 아담스 이렇게 세 사람을 물어보는 게 가장 일반적인 거예요. 일반적이고 우리가 필기할 때는 웨버하고 자베타키스 이런 사람들의 이론도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개불의 사고 이런 말도 기억하고 계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부담된다면 최소한 아담스까지는 기억을 하시고 계셔야 된다.
자, 네 번째입니다. 하인리의 재해 예방 대책 또는 사고 방지 대책. 사고 방지, 하인리가 이야기한 사고 방지 대책, 이것은 어떻게 기억하고 그랬냐면 조사 분시 시 이렇게 기억하기로 했습니다. 조사 분시 시 조직 사실의 발견 분석 시정책 선정 시정책 적용해서 조사 분시 시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써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조직 써야 되고 사실의 발견 분석 시정책의 선정 시정책의 적용 이렇게 쓸 수 있는지 확인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 하인리의 사고방지 5단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재해손실비예요. 재해손실비는 하인리도 이야기를 했죠. 하인리의 재해손실비. 직접비하고 간접비가 몇 대 몇이다. 1대 4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1대 4. 직접비에 해당하는 항목은 휴업급여, 장애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이 네 가지 외에 더 있죠. 예. 이 네 가지 외에도 더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이 내용을 넣어놓은 이유가 직접비의 항목을 쓰시오라고 문제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습득을 좀 해놓고 계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휴업급여, 장애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이런 것들이 직접비에 해당된다. 직접비에 해당되는 항목 네 가지를 쓰라고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 뭐 한두 개밖에 생각이 안 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네 가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가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몬즈의 재해 코스트가 있어요. 시몬즈도 재해 비용을 이야기했고 하인리도 이야기했는데 하인리는 1대 4고 시몬즈는 보험 코스트하고 비보험 코스트로 이야기했고 비보험 코스트 구하는 식이 이렇게 식으로 써졌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기억했죠? A휴, B통, C9, D무 했어요. C9 해서 저는 C9 구급조치 건수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AU, B통, C9, D무 이렇게 같은 말로 보시고 이렇게 써도 무관하다. 그래서 비보험 코스트 산출하는 식이 이렇게 써진다는 거 기억하시고 가장 이제 근본적인 차이점은 뭐였냐면 하인리는 재해손실비는 직접비하고 간접비를 더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직접비하고 간접비 비율이 1대 4라는 이야기고 직접비 플러스 간접비 이렇게 해서 손실비를 산정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비율이 1대 4다라는 말의 의미였어요. 이랬을 때 이 직접비라고 부르는 게 이런 항목이었잖아요. 근데 이런 항목들이 다 어디서 나온 거였어요? 산재보험에서 지급된 거였죠. 산재보험에서 내가 다쳐가지고 지급이 된 비용이었어요. 지급된 비용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였죠. 자, 근데 시몬즈의 보험 코스트가 직접비하고 유사한 것으로 우리가 설명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보험 코스트의 근본적 취지는 어떤 취지다? 재해가 나는 시점까지 그동안에 납입했던 납입보험료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납입보험료. 이게 근본적 차이라 그랬어요. 납입한 보험료다. 시몬즈의 보험 코스트는 매월 내가 일정 급여에서 납입한 보험료 있잖아요. 매월 내는 납입보험료. 근데 이번 달에 사고가 났어요, 내가. 그러면 지금까지 납입한 보험료를 무슨 비용이다? 보험 코스트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하인리의 직접비는 내가 다쳐가지고 산재보험에서 내가 지급받은 금액, 지원을 받은 금액, 그 금액을 직접비라고 이야기한 거란 이야기죠. 제가 산재보험 지급, 보험회사에서 나온 비용, 지급받은 거고 여기는 납입한 보험료의 개념이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시몬즈 말은 비슷한 것 같지만 이제 납입보험료, 실제 계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몬즈의 재해 코스트를 구하시오라고 하면은 납입한 보험료가 문제에서 언급이 될 거다. 그 문제를 그 값을 사용을 해서 더해줘야 되고 나머지 항목은 요식에 의해서 비보험 코스트를 산정해야 된다. A, B, C, D는 금액이라고 했죠. 평균 금액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내용이 뭐 1대 4 정도 이렇게 물어보고 직접비가 뭐냐, 시몬즈의 재해 코스트를 어떻게 구하냐, 비보험 코스트 값은 어떻게 구하냐 이렇게 다양하게 문제에서 물어볼 수 있지만 근본적인 계산 문제를 냈을 때는 직접비하고 보험 코스트하고 두 개의 값이 다르다는 이야기. 그 말을 여러분들이 문제에다 적용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좀 어렵게 내면 그렇게 내겠어요. 자, 재해손실비. 일단 이 두 사람의 재해손실비가 소개가 됐었습니다. 자, 6번은 재해구성 비율입니다. 재해구성 비율. 하인리의 재해구성 비율은 1대 29대 300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하인리의 재해구성 비율을 설명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온다면 하인리는 1대 29대 300의 법칙이라는 것을 이야기했고, 이런 중상 사망, 29는 경상, 300은 무상해를 나타내는 숫자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인리의 재구성 비율은 1이 뭐고 29가 뭐고 300이 뭐냐. 건수를 한 건이고 중상 사망이 한 건이고 29건이고 300건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 1이 뭐고 29가 뭐고 300이 뭔지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버드의 재구성 비율이에요. 버드는 4단계로 나눴죠. 1대, 10대, 30대, 600으로 나눴죠. 1대, 30대, 1대, 10대, 30대, 600. 그래서 뭔 개념이 들어갔냐면 무상의 무사고 개념이 들어갔어요. 무상의 무사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상 폐질, 경상의 무상의 사고, 여기도 무상의 무사고 고장 해서 1대, 10대, 30대, 600의 비율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버드의 구성 비율 1대 10대 30대 600 다 여러분들이 필기할 때 들어봤던 내용이고요. 이것을 2차 실기에서는 설명하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 설명하라고 간단하게 설명하라고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각의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뭐의 건수냐 이것을 쓸 수 있으면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인리의 제1방 4원칙입니다. 예손 원대 우리는 이렇게 기억했죠? 예, 손, 원, 대. 예손, 원대. 자, 이렇게 써놓고 말로 해봐야 된다. 예방 가능의 원칙, 손실 우연의 원칙, 원인 연계 원칙, 대책 선정의 원칙. 원인 계기 원칙이라고도 하고요. 원인 연계 원칙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자, 어떻게 써도 다 맞는 말입니다. 예방 가능의 원칙, 천재지변을 제외한 모든 재해는 예방 가능하다. 손실 우연의 원칙, 사고에 의한 손실의 크기는 우연적이다. 원인의 계기 원칙, 모든 재해는 반드시 뭐가 있다? 원인이 뒤따른다. 대책 선정의 원칙, 재해 원인이 파악되면 최적의 대책이 마련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게 대책 선정의 원칙이다. 그래서 재해 예방의 4원칙, 예손, 원대. 자, 문제에서는 이 4원칙을 써라고만 이렇게 나오면 좋겠지만 4원칙을 써라고 하면 뭐만 쓰면 됩니까? 예손, 원대 이것만 쓰면 되죠. 제목만 쓰면 되죠. 하지만 쓰고 설명을 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하라고 할 때 이렇게 간단하게 기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방 가능의 원칙, 천재지변을 제외한 모든 재해는 예방 가능하다. 이렇게 쓰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뒤에 설명하는 말도 여러분들이 한 번씩은 꼭 써볼 수 있도록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 가셔야 됩니다. 자, 문제가 쉽게 나오면 4원칙을 쓰시오라고 하면 예방 가능의 원칙, 손실 우연의 원칙 이렇게 쓰면 되는데 설명하시오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못 써보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말을 풀어서 쓴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방 가능의 원칙을 꼭 이대로 안 쓰셔도 돼요. 예방 가능의 원칙은 재해는 예방 가능하다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모든 재해는 우리가 예방할 수 있다라는 원칙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어요. 천재지변 기억 안 난다 그래서 틀렸다라고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을 안 썼다고 해서 뭐 틀렸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개념만 통하게 의미만 통하게 쓰시면 됩니다. 왜? 이런 것들은 법이 아니잖아요. 법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예방 가능의 원칙이 뭔 말인지 알면 아는 대로 쓰시면 그게 좋은 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법상 산업재해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사업주는 사망자 3일 이상의 휴업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자가 자, 이런 문장은 이걸 다 쓰라고 문제를 낸 게 아니에요. 이걸 다 쓰라고 문제를 낸 게 아니고 법상 산업재해를 대한 설명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빈칸을 채우라는 문제의 형태로 소개가 된다. 그래서 사업주는 자, 가로를 이런 데다 여러분들이 출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다 가로를 치겠는가? 사업주는 사망자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자가 발생할 때에는 법 10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1호 서식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가로가 쳐져서 나올 수 있더란 이야기죠. 그래서 산업재해가 일어나면 우리가 이제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을 요하는 부상자 또는 질병에 걸린 자가 발생이 되면 1개월 안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을 해야 되잖아요. 이 문장, 법에 있는 이 문장에
가로넣기 형태로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고 내용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가로넣기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자, 이런 산업재해가 일어나면은 기록 보존을 해야 되잖아요. 기록 보존상. 그래서 사업장의 개요가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근로자 인적사항, 재해 발생 일시 및 장소, 원인 및 과정, 그 다음에 재해 재발 방지 계획. 이 네 가지 항목이 기록 보존 항목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재해가 일어나면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한다고 하잖아요. 앞에서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해서 1개월 이내에 관서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처럼 산업재해 조사표가 주요 내용이 이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사업장 개요, 근로자 인적사항, 그다음에 재해 발생 일시 및 장소, 원인 및 과정, 재해 재발 방지 계획. 이렇게 네 가지가 기록 사항입니다. 자, 이 내용들이 조사표에 이제 들어가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기록 보존 사항목이다 이렇게 문제에서 물어볼 수도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당연한 이야기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재해가 일어났어요. 그럼 조사표는 어느 사업장에서 재해 일어났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사업장의 개요가 나와. 어느 사업장이다. 그 다음에 누가 다쳤어? 근로자의 인적사항이 나와야 돼요. 어떻게 다쳤어? 어떻게 다쳤어라는 말의 의미는 육하원칙에 의해서 이제 물어본다는 거죠. 언제 다쳤어? 어디서? 원인? 과정 이런 것들이 다 육하원칙에 의해서 설명이 돼야 된다는 것.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재발 방지 계획은 세웠대. 어떻게 했대? 이렇게 기억을 해보시면 말을 만들어 보시면 당연히 들어갈 거다. 사업장의 개요, 근로자의 인적 사항, 그다음에 일시 및 장소, 원인, 과정, 재발 방지 계획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10번 써가지고 외우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 말을 어떻게든 내가 그때의 몰입이 돼가지고 그 재해가 일어나면 사업장에 있어서 누가 다쳤고 언제 다쳤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런 것들을 작성하라고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자꾸 막 이렇게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문구가 외워지기가 쉽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재해 발생 시 조치 순서. 재해 발생 시 조치 순서에는 산업재해가 발생을 하게 되면 긴급 처리라는 걸 하게 되고 재해 조사를 하게 되고 원인 분석, 대책 수립, 대책 실시 계획, 실시 평가. 자, 문제에서는 이것을 순서대로 나열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중간에 가로를 이렇게 쳐가지고 중간에 박스를 채우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재해가 일어나면 재해 발생이 되면 긴급 처리라는 걸 한다고 했고 긴급 처리가 끝나면 재해 조사를 하고 조사를 하게 되면 원인을 찾을 수 있고 원인을 찾으면 대책 수립을 하고 대책 수립이 되면 실시 계획을 세우고 실시하고 평가한다. 이렇게 순서를 여러분들이 기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술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니까요. 자, 여기에서 뭔 순서가 또 있었죠? 긴급 처리 순서가 있었죠. 긴급 처리 순서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긴급 처리 내용에서 피의제 제일 먼저 뭘 세운다? 기계를 먼저 세운다 그랬고 그 다음에 다친 사람을 응급 처리한다 그랬죠. 응급 조치한다 그랬죠. 관계자에게 통보하고 2차 재해를 방지하고 현장 보존합니다. 이 단계가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자, 긴급 처리라고 하는 게 뭐냐? 피의제 기계 정지, 피의자 응급조치, 관계자의 통보, 2차 재해 방지, 현장 보존. 그래서 현장 보존한 다음에 뭐 한다? 긴급 처리가 끝나면 재조사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재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현장 보존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이 긴급 처리 내용이죠. 이 긴급 처리의 5가지 항목이 지금 소개가 됩니다. 피의제 기계의 정지, 피의자의 응급조치, 관계자에게 통보, 2차 재해 방지, 현장 보존 이렇게 5가지 단계를 긴급 처리 단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걸 문제에서 물어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중대재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중대재해는 1명, 2명, 10명입니다. 1명, 2명, 10명을 가지고 말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1명, 2명이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질병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이렇게 1명, 2명, 10명.
자, 3개월이라는 것도 같이 기억하면 좋겠죠. 그래야지 이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이 동시에라는 말이 상당한 의미가 있어요. 이 동시에라는 말 때문에 이게 중대재해다? 아니다. 이게 구분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동시에 발생돼야지 중대재해로 인정이 됩니다. 인원수가 15명이라 하더라도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중대재해라고 안 보기 때문에 그래요. 동시에 이렇게 돼야지. 하나의 사고에 의해서 다친 사람이 이렇게 나와야지 여러 사고에 의해서 나오게 되면 그걸 중대재해라고는 안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1명, 2명, 10명, 3개월 이런 숫자를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중대재해가 일어나도 보고를 당연히 하겠죠. 그래서 자, 언제 한다고요? 지체 없이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중대재해가 발생이 되면 지체 없이 보고해라. 그다음에 보고 사항도 있었죠. 전화나 모사, 팩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조치 및 전망,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이렇게 3가지가 중대재해가 일어났을 때 지체 없이 보고할 사항입니다. 지체 없이 보고할 사항이에요. 그러면 이런 중대재해도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 주사표를 작성해서 보고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중대재해, 지금이야 이제 중대재해가 일어나면 상당한 이제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기업에 있어서 이제 중대재해 처벌법이라는 게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대재해가 일어나면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해가, 이런 큰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제 사업주 또는 안전관리 하시는 분들이 이런 재해 방지를 위한 노력에 더 부단하게 노력을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자, 중대재해 보고. 지체 없이 보고해야 되고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할 사항은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다는 조치 및 전망, 기타 중요한 사항 이렇게 임시적으로 이 3가지를 먼저 보고를 해달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7번입니다. 고용노동부를 요청하는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 자,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가 어떤 장소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산업재해가 일어날 수 있는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라고 말하는 것은 자, 1번 내용을 보면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예요. 그러면 이것은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떨어짐이라고, 맞음이라고 이야기하는 뭐였어요? 낙하라는 게 있죠. 낙하사고 또는 비례라는 말도 쓰죠. 낙하, 비례, 위험이 있는 장소고요. 안전난간이 설치가 필요한 장소, 이것은 이제 추락 위험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추락과 관련된 내용이죠. 추락재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낙하재해, 비례재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비계 거푸집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장소, 비계 또는 거푸집을 조립하거나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장소, 여기도 마찬가지로 추락도 관련이 되고요. 낙하 관련된 거예요. 추락이나 낙하 관련된 사고고요. 집안을 굴착하거나 발파 작업을 하는 장소, 집안을 굴착한다, 땅을 판다, 또 발파 작업을 한다,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재해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집안을 굴착할 때는 토사가 붕괴될 수 있죠. 또 건설 기계가 전도될 수도 있죠. 전도될 수 있고, 발파 작업을 할 때는 비산, 비례물, 날아온 암석이나 이런 것들이 날아갈 수가 있잖아요. 날아가서 사고가 날 수도 있고요. 폭발로 인해서 또 재해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폭발이죠. 폭발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요.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장소. 그래서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하면은 뭡니까? 지게차가 대표로 떠올라야 되죠. 그래서 이런 작업에, 이런 것들이 사용되는 장소도 전도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고,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죠. 충돌 사고,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장소입니다. 기계 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여기는 전도 개념이 그대로 소개가 됐죠. 전도 또는 도계. 토사 구축물, 인공 구조물 등이 붕괴라고 말 나와버렸죠. 여기는 넘어진다고 말 나와버렸죠.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가 알고 있는 재해 유형이 있잖아요. 추락, 낙하, 전도, 붕괴, 이런 사고들이 일어날 수 있는 장소를 문장으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 뒤에도 물론 내용이 있습니다만, 일단 이 내용만 보고도 여러분들한테 지금 원래 10개를 지금 써놨습니다. 원래 더 있습니다. 더 있습니다만 10개 항목만 넣어놨는데요. 이렇게 10개 항목을 넣어놨는데 뒤에 보면은 위험물이고요. 위험물질이고, 여기는 프레스 기계 분야예요. 또 전기 기계에서 이제 전기 관련된 내용입니다. 건설 현장에서도 감전 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감전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전기 기계 기구를 사용하여 감전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이렇게 써서 감전도 소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는 지금 여기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다 이제 건설 분야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건설에서 사용되는 주로 중요한 요소, 저는 이런 것들을 써라 이 말이죠. 자, 여기서 문제에서 10가지 쓰라고 나옵니까? 10가지 쓰라고 안 나온다. 우리 실기 시험에서는요, 건설 실기 시험에서는 최대로 물어본 게 5개예요. 최대로 물어본 게 5개이기 때문에 이 항목들 중에서 여러분들 쓰기 쉬운 것을 골라내서 4개에서 5개 정도만 선정을 해라. 그러니까 물체에 떨어지거나 날아온다. 이게 쓰기가 쉬운 거잖아요. 낙하 비례 이야기하니까. 안전난간 이야기하는 것도 기억하기가 쉽죠. 비계 거푸집도 우리가 건설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갓을 자재죠. 그 다음에 지방 굴착 발파 작업 이런 것들도 쓰기가 쉽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뭐 기계기구 넘어지거나 이걸 쓰셔도 되고 6번을 쓰셔도 되고. 그래서 5개 정도 외우면 요 앞 페이지에서 5개 정도만 선정을 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이론서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넉넉하게 내용을 담아야 되니까 10개를 담아놨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내용을 보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 여기에 이제 기출이 된 거거든요.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라고 쓰라고 문제에서 나온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답으로 뭘 할 거냐, 뭘 쓸 거냐를 지금 결정을 이제 이론서를 통해서 결정을 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는 1번을 쓰겠다. 그러면 1번, 2번, 뭐 3번, 4번, 6번 이렇게 쓰겠다. 그러면 나머지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이런 것들을 다 외우고 갈 이유도 없고요. 그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너무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부담됩니다. 그러니까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를 쓰라고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나 5개도 많고 나 4개만 외울래. 이 문제가 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면 4개 정도만 내가 연습을 하고 시험 보러 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 저는 다 읽어드리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선별을 하셔야 된다. 자, 이런 내용들이 항목이 많이 나오잖아요. 뭐 누구의 직무를 써라. 안전관리자 직무를 써라 그래도 안전관리자 직무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다 쓰라고 문제가 나오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골라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렇게 내용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나는 5번이 쓰기가 쉬운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5번을 먼저 쓰시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정확하게 쓸 수 있는 것들을 선별을 하는 그런 작업이다. 나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시험 보러 갈래 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4개에서 5개 정도만 선별하자 하는 취지입니다. 자, 위험물질을 제조 취급하는 장소. 위험물질이니까 중독이나 화재 이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죠. 프레스 전 단계에 의해서 협착사고 일어날 수 있죠. 전기기계 감전이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장소를 이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5개 정도만 여러분들이 선별하시면 되겠다. 자, 새산업체 3에서 재발생 형태입니다. 재발생 형태. 자, 일단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나는 주된 재해가 뭔가를 떠올려 봅시다. 재해 발생 형태에서 건설 현장에서는 주로 추락사고가 많이 일어나죠. 추락, 또 낙하 비례. 자, 여기서 말한 추락, 낙하, 또 뭣도 일어날 수 있어요. 감전사고도 소개가 될 수 있죠. 감전사고가 발생이 될 수 있죠. 또 이제 붕괴, 도괴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건설 현장에서 주로 일어나는 재해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요 설명, 정의죠. 설명 또는 정의라고 하는 부분들을 쓸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는 게 필요로 합니다. 자, 떨어짐이 뭡니까? 이게 이제 추락의 개념이잖아요. 떨어짐 해서 떨어짐을 떨어짐을 설명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사람이 인력에 의하여 건축물, 구조물, 가설물, 수목, 사다리 등의 높은 장소에서 떨어지는 것을 말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강사님 여기에 건축물, 구조물, 가설물, 수목, 사다리 이렇게 나왔는데 나는 건축물, 구조물밖에 기억이 안 나서 건축물, 구조물 등에서 높은 장소에 떨어지는 것을 라고 썼습니다. 그럼 틀렸습니까? 맞습니다. 맞는 문제예요. 이걸 다 쓰라고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설명이잖아요. 설명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에 딱 나온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게 이것을 이해를 하고 있냐 이거죠. 떨어짐은 사람이 인력에 의하여 건축물, 구조물 등에서 구조물 등 높은 장소에서 떨어지는 것 이렇게 개념만 들어가면 맞는 말로 다 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부담 없이 하나씩 봐라 이 말이죠. 자, 넘어짐, 전도죠. 이것을 전도 이제 이렇게 불렀잖아요. 넘어짐 뭐라고 이야기하냐? 사람이 평면 또는 경사면, 층계 등에서 구르거나 넘어지는 것을 말한다. 그럼 나는 층계를 안 썼다 이 말. 그럼 틀렸다? 아니다. 그냥 사람이 거의 평면, 경사면 등에서 구르거나 넘어지는 것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맞는 말로 됩니다. 깔림, 뒤집힘, 기대어져 있거나 세워져 있는 물체 등이 쓰러져 깔린 경우를 말한다. 지게차 등의 건설기계 등이 운행 또는 작업 중 뒤집어진 경우도 이야기를 합니다. 부딪힘 접촉에서 제자 자신의 움직임, 동작으로 인하여 긴 물의 접촉 또는 부딪히거나 물체가 고정부에서 이탈하지 않은 상태로 움직임 등에 의하여 부딪히거나 접촉한 경우, 사람이 가서 부딪힌 거나 또는 물체가 와서 사람을 때린 거나 이런 것들을 부딪힘 접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 재발생 형태를 이 말을 이해하고 있냐 이거죠. 부딪힘이 뭐야? 라고 물어볼 때, 또 접촉이 뭐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부딪힘, 접촉이 이제 하나니까 그걸 같이 써놓은 거죠. 깔림, 뒤집힘 이것도 기대어져 있거나 세워져 있는 물체 등이 쓰러져 깔린 경우, 깔림이죠. 지게차 등의 건설기계 등 운행 작업 중 뒤집어진 경우, 이건 뒤집힘이라고 이야기한다 이 말이죠. 운행 도중 작업 중 뒤집었다 그러면 뒤집힘. 그래서 이제 같이 깔림, 뒤집힘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맞음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낙하잖아요. 구조물, 기계 등에 고정되어 있던 물체가, 자, 고정되어 있던 물체가 중력, 원심력, 관성력 등에 의하여, 중력, 원심력, 관성력 등에 의하여, 이걸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물체가 중력에 의하여 고정부에서 이탈하거나 이렇게 하셔도 틀린 말이 아니다. 또는 설비 등으로부터 물질이 분출되어 사람을 가해하는 경우, 물질이 분출되어 사람을 가해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제 과거에 비례라고 불렀습니다. 이탈하거나 또는 설비 등으로부터 물질이 분출되어 사람을 가해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물론 답을 쓸 때는 이렇게 그대로 쓰면 제일 좋은 거지만 내가 이걸 그대로 외우기가 힘드니까 나 이거 그냥 안 할래 라고 생각하지 말란 이야기입니다. 이거 양이 많다고 내가 안 할래 하는 것보다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하면 요약해서 쓸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좋은 답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고시잖아요. 고시도 아니죠. 가이드잖아요. 가이드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 쓰시면 됩니다. 자, 끼임도 있고요. 무너짐 한번 보겠습니다. 무너짐, 토사, 적재물, 구조물, 건축물, 가설물 등이 전체적으로 허물어져 내린 것. 전체적으로 어떤 구조물이 허물어져 내린 것을 무너짐이라고 부른다. 또는 주요 부분이 꺾어져 무너지는 경우, 이런 것들을 무너짐 이렇게 부릅니다. 자, 우리 건설에서 많이 나오는 우리가 이제 붕괴 도계라고 이야기한 거잖아요. 이게 붕괴 도계예요. 무너짐이 과거의 붕괴 도계 이렇게 불렀던 이야기입니다. 붕괴 도계. 맞음도 낙하니까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무너짐, 맞음, 또 앞에 있었던 떨어짐, 또 넘어짐, 깔림, 뒤집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떨어짐과 넘어짐 이 두 가지 정도는 떨어짐, 넘어짐하고 맞음하고 여기 나오는 무너짐, 맞음, 무너짐 이런 것들이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뒤에 신체 반작용, 부자연스러운 자세, 과도한 힘, 반복 동작, 근골격계 관련된 작업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올 수도 있죠. 나올 수도 있지만 이제 우리 건설 안전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앞에 있는 4가지 정도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 내용들 이런 부분들 이 중에서도 산소결핍 질식 이게 좀 이제 마음에 걸리죠. 유해 물질과 관련 없이 산소가 부족한 상태. 유해 물질과 관련이 없다는 것. 이 말도 중요한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유해 물질과 관련이 돼버리면 유해 위험 물질 노출 접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 없이 산소가 부족한 상태다. 이 말이 이제 중요한 말이고요. 환경에 노출되거나 이물질 등에 의하여 기도가 막혀 호흡 기능이 불충분한 경우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좀 봐놓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이제 화재, 폭발, 감전 이런 것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감전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기설비의 충전부 등의 신체의 일부가 직접 접촉다. 뭐에? 충전부 등의 신체 일부가 직접 접촉하거나 유도전류의 통전으로 근육의 수축, 호흡곤란, 미심실세동 등이 발생한 경우다.
특별고압 등의 접근함에 따라 발생한 섬락 접촉, 합선, 혼촉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아크에 접촉된 경우다. 이걸 다 쓰라고 이야기한 거 아니다. 여러분들이 전기설비의 충전부 등의 신체 일부가 직접 접촉하거나 유도절비의 통전으로 근육의 수축, 호흡곤란, 심폐소생 등이 발생한 경우, 첫 마디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장으로 만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재발생 형태를 설명해라. 이렇게 문제에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출제되고 있는데요. 그 문장을 쓸 때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답을 그대로 쓴다는 게 가장 모범적인 답인데, 건설과 관련된 것들을 추려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은 답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도 답으로 인정이 된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상해 종류입니다. 상해 종류, 골절, 뼈가 부러진 거고요. 골절 상해, 동상, 조물 접촉입니다. 부종, 국부의 혈액순환의 이상으로 몸이 부어오르는 걸 말하고요. 자상, 찔림이라고 부르는 것은 날카로운 물건에 찔린 거고요. 타박상, 타박, 사충돌, 타박이나 충돌, 추락 등으로 피부 표면보다는 피하 조직 또는 근육부를 다친 상해입니다. 사라는 말. 절단, 신체 부위에 절단된 상해고요. 중독 질식, 음식, 약물, 가스 등의 중독이나 질식된 상태를 중독 질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이 내용을 골절을 모르신 분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쭉 읽어보시고, 아, 나는 자상이 뭔 말인지 몰랐어. 그러면 자상에 대해서 날카로운 물건에 찔린 상해야 라고 정확하게 이렇게 이제 알고 가셔야 된다. 자, 우리 시험에서는 상해 종류, 앞에서 배웠던 게 뭐예요? 재유형이잖아요. 재형태의 종류를 문제에서 나오고 있다 말씀드렸고요. 상해 종류를 물론 쓰라고 나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용어들을 설명을 간단하게 하실 수 있으려면 이 말을 보고 뭔 말인지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럼 간단하게 쓰시면 돼요. 날카로운 물건에 찔린 상해, 이렇게 쓸 수 있으면 자상을 설명하고 있는 거다. 자, 여러분, 그래서 한번 읽어보셔야 된다는 거고요. 찰과상, 배임. 찰과상은 이제 스치거나 문질러서 벗겨진 상해, 배임, 창상이라고 부르는 것은 창이나 칼 등의 배인 거고요. 화상해서 고온물 접촉으로 인한 상해, 뇌진탕, 머리를 세게 맞았을 때, 익사, 물 등에 익사된 상해, 물에 빠져서 익사된 상해, 그 다음에 피부병, 지극과 관련하여 발생 또는 악화되는 피부질환, 청력장애, 청력이 감퇴 또는 난청이 된 상태, 시력장애, 시력이 감퇴 또는 실명된 상태, 이렇게 부릅니다. 청력 감퇴, 난청, 시력 감퇴, 실명,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이런 문장이 들어가면 좋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재유형이 아니라 뭐라고요? 상해 종류다. 문제를 쉽게 낼 때는 상해 종류를 4가지 써라, 5가지 써라. 그럼 여기에 있는 제목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제목만 써라.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내도 4개, 5개를 못 쓰는 사람도 있을 거다는 이야기죠. 상해 종류를 써라 그러니까 골절, 동상 이렇게 몇 개 쓰다 보니까 기억이 안 나. 자상, 창상 이런 것도 기억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해 종류를 써라. 설명하라고는 문제가 아니더라도 상해 종류를 써라. 또 제 형태의 종류를 써라.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도 있어야 돼요. 섞어놓고 물어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부분들을 예상하셔야 된다. 다음 용어를 설명하시오라는 문제예요. 자, 여기서 이 떨어짐이라는 게 뭐였어요? 떨어짐이 추락이었다. 추락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라. 그래, 추락이라는 말을 설명할 수 있는가를 확인해 보셔야 되고, 넘어짐이 뭐였어요? 평면, 경사로 이런 데서 층계 이런 데서 굴러 떨어지는 걸 말하고, 또 맞음이라는 건 낙하물의 맞음, 고정된 부분에서 이탈된 물질에 의해서 작업자가 맞는 경우, 끼임이라는 것은 이제 직선 운동이나 또는 직선 운동과 고정 부분, 회전 부분과 고정 부분 사이에 작업자의 신체가 들어가서 끼인 경우, 협착된 경우, 이런 경우를 끼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떨어짐은 우리 건설에서 가장 대표적인 용어잖아요. 여기 넘어짐도 전도, 맞음, 낙하니까요. 여기서 끼임, 이렇게 끼임하는 게 이제 기계와 관련된 용어이기 때문에 이 용어를 설명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왔을 때 이게 아마 기억하기가 제일 까다롭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설명을 보시면요. 떨어짐은 앞에서 이제 읽었던 것처럼 사람이 인력에 의하여 건축물, 구조물 등 높은 장소에서 떨어진 거라고, 넘어짐은 사람이 거의 평면, 경사면, 층계에서 굴러 떨어지는 거, 넘어지는 거, 맞음이라고 부르는 것은 구조물, 기계들이 고정되어 있던 물체가 중력, 원심력, 관성력 등에 의하여 고정물에서 이탈되거나 설비 등으로부터 물질이 분출되어
사람을 가해하는 것. 끼임은 두 물체 사이의 움직임에 의해 일어난 것으로 직선 운동하는 부분의 끼임, 회전부와 고정체 사이의 끼임, 롤러 회전체 사이에 물리거나 회전체 돌기부분에 감긴 경우를 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끼임에 대해서 설명을 해라 그러면 여기에서 끼임을 설명하라고 그랬을 때 이 문장 그대로 다 이렇게 쓰라는 내용이 아니라 그랬어요. 대표적인 거. 예, 끼임이라고 부르는 것은 두 물체 사이의 움직임에 의하여 일어난 것으로 직선 운동하는 물체 사이의 끼임, 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끼임 등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여러분들이 답을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다 올라가지 마시고 내가 첫 번째 문장, 대부분 첫 번째 문장에서 끊어서 여러분들이 답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 유형을 쓰라는 문제. 건설과 관련된 것들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다. 자, 5번 재해율입니다. 재해율 구하는 식은 우리 필기할 때부터 여러분들 이 식을 모르고 시험장에 가신 분들은 없어요. 그래서 연천인율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재자수 나누기 연평균 근로자수 곱하기 1000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으면 됩니다. 이걸 식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문제에서는 연천인율을 설명해라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요. 빈도율을 설명해라, 강도율을 설명해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연천인율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이 식을 말로 바꿔서 쓸 수 있으면 되죠. 연평균 근로자 수가 몇 명일 때, 1000명일 때 해당되는 재해자 수가 몇 명이냐. 연평균 근로자 수가 1000명이라고 가정을 할 때 재해자 수가 몇 명인가를 나타낸 값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연천인율이 10이다. 이것을 설명하시오. 연천인율이 10이다. 이 말을 설명하라 그러면 연평균 근로자가 1000명일 경우에 10명의 재해자가 발생한다라는 의미다. 이렇게 문장으로 쓸 수 있으면 된다는 이야기죠. 연천인율이 10이다. 이 말을 설명해라 그러면 연평균 근로자가 몇 명일 때 1000명일 경우 재해자가 10명 발생한다라는 의미다. 10명이 발생한다는 의미다. 이렇게 문장으로 쓸 수 있으면 된다는 이야기죠. 계산 문제는 식을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을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산 문제가 나오면 쉽죠. 말로 설명하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마찬가지로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된다. 빈도율이 5다. 빈도율 도수율이 5다. 이렇게 문제가 나와도요. 이 빈도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는 뭐로 이야기했어요? 시간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로시간, 근로시간 100만 시간당. 근로시간 100만 시간당 재해 건수가 몇 건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근로시간 100만 시간당 재해가 5건 발생한다라는 의미다. 라고 이야기하면 된다는 이야기죠. 강도율이 5다. 강도율이 5다 그러면 근로시간, 연근로시간 1000시간당 1000시간 근로할 때 근로 손실 일수, 근로죠. 1000시간당 근로 손실 일수가 5일 발생한다라는 의미다. 이렇게 말로 쓸 수 있으면 됩니다. 오히려 이렇게 쓰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을 쓸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되고요. 자, 식으로는 여러분들이 다 봤던 식입니다. 연천인율, 도수율, 강도율. 다음은 개념이라겠죠. 비례식의 개념이라겠죠. 비례식의 개념이고, 자, 연천인율 근로자 수로 따지고요. 도수율하고 강도율은 시간으로 따져요. 근데 기준 시간이 100만이고 강도율은 기준 시간이 1000시간이라는 게 차이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근로 손실 일수를 구하려고 이 근로 손실 일수를 집어넣을 때 조심해야 된다 그랬죠. 조심해야 된다는 말이 뭔 말이었어요? 이 근로 손실 일수는 휴업 일수나 가료 일수나 또는 진단 일수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런 일수들이 주어지면 이런 일수에다가는 무조건 뭘 곱해서 365분의 300, 이 300도 변한다 그랬죠. 근로 일수가 250일이다. 우리 사업장은. 그러면 250을 넣어야 됩니다. 이 값을 무조건 곱해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뭐만 근로 손실 일수라고 주어지거나 다음 표에 있는 장애 등급, 여러분들이 장애 등급 표에 있는 값은 이 값을 안 곱해주고 그대로 넣죠. 왜? 근로 손실 일수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근로 손실 일수가 아닌 휴업 일수, 가료 일수, 진단 일수, 요양 일수, 이런 일수가 문제가 나오면 꼭 이 값을 챙기셔야 된다는 것. 그래야
오류가 생기지 않습니다. 자, 근로손실일수 어떤 값을 집어넣어야 되는지 등급에 따른 근로손실일수에서 이 장애 등급이 문제에서 안 나오면 정말 이게 쉽게 낸 거죠. 근데 문제에서 장애 등급이 5급이 몇 명, 7급이 몇 명, 10급이 몇 명, 14급이 몇 명 이렇게 언급이 돼버리면 요 근로손실일수를 외우고 있지 않으면 이제 답을 못 구하죠. 근로손실일수라고 써졌으니까 이것은 365분의 300 안 곱하죠. 그대로 분자에다가 넣어서 강도율을 구할 수 있으면 됩니다. 50부터 2배로 간다. 50, 100, 200, 400, 600, 1000, 1500. 그 다음에 2200, 3000, 4000, 5500, 7500 이렇게 간다 그랬습니다. 근로손실일수. 여러분들이 이 표를 이제 외우고 가셔야지 혹시라도 이걸 언급을 해버리면 그 문제 식도 알고 다 하는데 그 문제를 못 풀어버린다. 그래서 꼭 챙겨보셔야 될 내용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 이제 종합재해지수는 뭘 알고 있으면 돼요. 강도율과 도수율 앞에서 있던 세 가지 중에서 강도율과 도수율을 알면 구할 수 있고요. 안전활동률은 근로 총시간수에다가 100만 시간이 기준이에요. 100만 시간당 안전활동을 몇 건이나 했어 하고 문제에서 주어지면 그 건수를 넣으면 되고요. 근로 총시간수를 넣어주면 되는데 이 근로 총시간 앞에가 연 근로 총시간수라고 안 써졌죠. 이렇게 안 써준 게 이유가 있어요. 여기는 1년치를 계산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연이란 말이 써져 있으면 잘못된 거예요. 그냥 근로 총시간수예요. 그러니까 안전활동률을 물어볼 때는 기간이 언급이 됐다. 요것은 기간이 언급이 돼요. 기간. 예를 들어 3개월 동안에 안전활동 건수를 뭐 20건 했다. 그러면 3개월 동안의 근로시간만 계산해야 돼요. 그럼 3개월 동안의 근로시간만 계산하면 3개월 곱하기 우리 그 사업장의 근로자 근로자수 곱하기 하루에 8시간씩 하루에 8시간씩 3개월치만 계산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루에 8시간씩 한 달이 며칠 일하냐 이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달에 25일을 일한다고 그러면 25일 몇 개월 3개월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3개월에 해당되는 근로시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값을 근로총시간수에다 넣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때는 300을 곱했잖아요. 1년 전체를 보고 300일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 안전활동률 구할 때는 1년이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조심하셔야 돼요. 연이 아니에요. 자, 환산강도율, 환산도수율은 강도율에다가 100을 곱하고 도수율에다 10을 나눈다. 그래서 이 100 곱하고 10 나누는 이유가 뭐라 했죠? 몇만 시간으로 맞춘다 그랬어요. 10만 시간으로 시간을 맞춰주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결국은 이게 1인의 근로자죠. 한 사람의 근로자가 평생 일을 했을 때 이 말 기억나시죠? 한 사람의 근로자가 평생 일을 했을 때 몇 건의 재해를 당하냐 그러면 환산도수율이고 며칠의 근로손실일수가 나오냐 그러면 환산강도율을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근로자가 평생 일을 했을 때의 재해 건수하고 근로손실일수가 얼마인가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값이 환산강도율, 환산도수율이에요. 그래서 이 값을 구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강도율과 도수율을 알아야 돼요. 거기다 100 곱하고 10으로 나눠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10만 시간을 맞출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두 값을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환산재해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분의 환산재해자 수 곱하기 100이에요. 실제로 이제 건설에서는 이 문제가 나오는 게 가장 일반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나오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 건설에서는 환산재해율이라는 것을 산정을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전체 임금, 이게 인건비죠. 인건비가 1년치 인건비가 나올 것이고 인건비를 통해서 근로자 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산재해자 수는 다친 사람의 수잖아요. 재해자 수니까. 그런데 다친 사람의 수인데 사망자가 나오면은 재해자 수로 따질 때는 5명으로 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환산재해자 수, 이 환산재해자 수는 사망자가 나왔을 경우에는 사망자 한 명당 한 명이면 재해자 수를 집어넣을 때는 환산재해자 수를 계산할 때는 몇 명으로 본다? 5명으로 봅니다. 5명으로. 여러분들 이 말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재해자, 사망자가 1명, 또 다친 사람이 기타 다친 사람들이 2명 있었다라고 하면 여기 재해자 수에다가 몇 명이 들어가요? 5명, 한 명이 사망자가 나왔으니까 5명으로 보고 2명을 더해서 7명으로 봐야 된다 이야기예요. 7명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된다. 그래서 환산재해율 100을 합니다. 자, 이 시기 오히려 우리 건설에서는 주된 시기다. 사망 만인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망 만인율은
연천인율하고 비교하셔야 돼요. 연천인율은 1000명이 기준이잖아요. 사망 만인율은 10,000명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10,000명당 사망자 수예요. 그래서 연평균 근로자 수분의 사망자 수 곱하기 만. 그래서 만인율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거 조금만 응용하면 풀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산제율 요 8번 내용만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신경 써서 환산 제의자 수가 뭐라고요? 사망자 1명이면 제의자로는 5명으로 산정을 한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계산 문제로 이게 건설에서 이 제휴 계산 문제가 나온다는 것은 거의 확정적이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매번 나온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약간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올 확률이 약 7, 80% 정도는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상당히 비중이 있다. 우리 안전관련해서 거의 확실하다라고 보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예제를 보시면 도수율, 강도율, 연천인율을 구하라. 기본적인 조건이네요. 도수율, 강도율, 연천인율. 근무 연수가 270일이고 인원은 500명, 시간은 9시간, 일수는 600일, 재해자는 15명, 재해 건수는 12건입니다. 그래서 도수율, 강도율, 연천인율을 하는데요. 이 도수율 구하는 식은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니까 시간분의 연 근로 총 시간 수분의 재해 건수죠. 자, 도수율은 얼마를 곱했죠? 100만을 곱했습니다. 이렇게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시간은 자, 문제에서 주어진 인원이 몇 명입니까? 500명이에요. 그러면 근로자 수에다가 하루에 며칠 일을 했어요. 연 근무 일수가 270일이에요. 270일 근무를 하고 있고 8시간 근무예요? 9시간 근무예요? 9시간 근무하고 있죠?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조건을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 건수니까 건수는 12건입니다. 그 다음에 곱하기 100만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강도율도 마찬가지죠. 강도율도 시간 집어넣으시고 그 다음에 근로 손실 일수잖아요. 근로 손실 일수. 문제 시험장에 가서도 문제를 풀 때 이렇게 식을 쓰셔야 돼요. 식을 쓰시고 숫자 넣는 것을 연습을 하십시오. 여기에 있는 강도율의 시간은 여기하고 똑같잖아요. 네, 값이 똑같습니다. 근로 손실 일수만 보니까 얼마예요? 600일이네요. 여기 문제에서 조심할 게 이 말이에요. 근로 손실 일수라고 딱 써졌으니까 분자값이 근로 손실 일수라고 돼 있으니까 이 값은 365를 300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대로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곱하기 1000 이렇게만 하면 되겠네요. 연천인율은 근로자 수 이것 분의 재작수죠. 재해자수 곱하기 1000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근로자 수는 몇 명입니까? 500명이잖아요. 500명에 재해자가 몇 명이에요? 15명이에요. 재해자가 15명. 곱하기 1000. 뭐 이게 문제가 그냥 기본적인 간단한 형태로 출제가 된 걸로 보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식이 써졌는지 여러분들이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계산기로 한번 이제 답을 최종적으로 눌러보시는 게 여러분들이 확인할 방법인 것 같습니다. 식 써보시고 여러분들이 맞게 계산이 됐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편하게 한번 풀어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환산제의자 수 이런 환산제율이라고 나왔던 이 부분 나중에 기출문제에 여러분들이 나와 있을 때 연습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고요. 기본적인 도수율, 강도, 연천율 이런 문제들도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본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풀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강좌에 이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